조금 강의가 약간 늦은 감이 있긴 한데 공지가 조금 여러 가지 이제 이 시스템에 대해서 공지가 조금 뭐 미흡한 것 같아서 이야기 조금 하고 그래 강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그 강의를 수강한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볼 땐 공부할 의지가 아마 어느 해보다도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해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실강을 이제 제가 안 하거든요. 안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일단 있긴 한데, 어쨌든 저는 많은 학생들을 끌고 가기보다는 저는 합격을 일단 시키는데, 또 지금까지도 강의도 사실 그래왔고, 근데 이게 이제 실강하고 인강을 같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제가 신경을 써주는 부분이 사실상 미흡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또 제가 또 교육학을 하고 있다는 건 아마 개인적으로 거의 다 아마 아는 사실일 거예요, 사실. 그래서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뭐 전공 강의를 한다고 해서 사실상 뭐 교육학 어떤 부분을 소홀하게 한 적이 없고, 그리고 교육학을 한다고 해서 전공 강의를 소홀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일주일이 7일이면 7일을 거의 다 썼기 때문에, 작년 1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제 시간이 중간중간에 조금 낮지 거의 뭐 그 강의하는 부분에 초점이 전부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다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써줄 수 있는 방향이 뭘까, 여러 가지로 가장 내가 이제 강의하는 부분에서 효율적인 부분이 과연 어떤 부분일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서 하고나고 의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어요. 뭐 결과는 지금 서답형 6회 시험이죠, 그죠? 그 6회 시험에 저는 단 한 해도 폭망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2013년에 제가 이제 12년도에 한 11년 하반기 정도 돼서 제가 이제 강의를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윤리에서. 오랫동안 1등을 해왔고, 그리고 또 아무도 안 가는 길을 스스로 갔고, 그리고 그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던 어떤 기간 중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제가 누구도 안 가던 길을 가서 잡아놓은 범위가 지금 선생님들이 다 보고 있는 범위예요, 사실. 그래서 요즘 선생님들은 뭐 저를 잘 모르겠지만, 예전 교사들은 합격을 해서 학교에 갔더니 결국 2000 뭐 한 10년 정도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결국 그 교과서라든지 가르쳐지는 내용이 선생님께서 거의 다 2003년에 7년 정도 때 일단 다뤘던 내용들이 교과서로 다 바뀌어 나가는 걸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랬다. 그래서 교사하는 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저에게 일단 이렇게 해왔고, 그리고 또 교과서뿐만이 아니고 15교육과정까지도 마찬가지고, 또 새로 나온 교과서들도 마찬가지고, 또 뭐 서답형이 진행되고 나서 지금까지 흐름에도 사실은 일단 변함이 없어요. 제가 이제 제 PR을 잘 안 하죠. 작년에 좀 과격하게 제가 카페에 가서 이제 제가 답안을 올렸는데,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아이들이 너무 이게 지금 공부 방향도 잡지를 못하고, 그리고 안 좋은 형태의 어떻게 보면 문화 때문에 결국에는 5년 갈 거 10년 가고, 그리고 또 보면 뭐 2, 3년 갈 거를 지금 5년씩 가고 1, 2년 만에 끝낼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뭐 계속 시간이 딜레이 되고 길어지는 형태의 부분들이 제가 눈에 보여서 그렇거든요. 그것도 또 많이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는, 이건 제가 이제 뭐 학원가 쪽에도 가장 오래 있었고 지금 노량진에서, 그리고 또 현직에서 윤리교육과 관련해서 전공하는 강사도 사실은 뭐 제가 유일하고, 그래서 현직과 이 어떤 그 실전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뭐 해야 될 말들은 제가 볼 땐 해야 되겠다. 요는 말하면 사상을 좀 건전하게 가지세요. 이 학문의 특성이 어떻냐면, 내가 내가 윤리적으로 실천하는 거는 인생의 전 기간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신이 아니고 철인이나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은 인간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성찰이라는 문제에서 자기가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들이 뒤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마음은 가질 수 있는 거죠.
윤리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윤리의 전반적인 이론을 보면 뭐 윤리적 이기주의 이론 정도를 제외하고 이기적으로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동서양의 모든 이론들은 없어요. 심지어 도덕발달 심리학의 이론의 학자들까지도 모두 다 윤리적으로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론을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하고 그 이론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시험을 바로 봅니다. 그래서 마음 자체를 자기가 좀 건전하게 갖게 되면 당연히 자기가 공부하는 부분에서 이 학문은 당연히 잘 내면화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덜 수고롭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가질 수 있으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도 합격을 하려면은 굉장히 좋은 방법과 플랜을 가지고 굉장히 독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플랜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어떻게 보면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 변화하는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방향에서 뭐 교육학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계속 추구해 왔던 게 이제 안정성이에요. 안정성. 공부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일단 가지고 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뭐 시작하는 지금 이 강의와 더불어서 그리고 제가 개별적으로 공지를 해서 일단 정모의 형태로 일단 운영을 할 겁니다. 사실 따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 2월이나 프리패스 패키지가 마감이 다 되면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부분도 그 부분 플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1, 2월에 철학을 하고 3, 4월에 정치학을 하고 5, 6월에 교과 교육을 한 편제를 노량진 학원관에서 제일 처음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이렇게 강의에 대한 커리를 짜고 강의를 실행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자, 이제 그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학원에 처음 나왔을 때 학원의 플랜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다 1, 2월에 전 영역의 모든 이론을 지금 교육학처럼 한 바퀴를 돌리는 거였어요. 자, 그랬는데 이게 이제 양이 많아지게 됨에 따라 그리고 출제 그 경량을 선생님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2000년 초반부터 2007년 정도까지의 그 서답형의 경량은 해마다 문제들이 변해 왔어요. 해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론의 안정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찾아볼 수가 없었던 그런 어떤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시기를 통해서 크게 얻었던 교훈은 범위가 잡혀졌다는 거죠. 그리고 강사 저 자신으로서도 그 앞에 서답형 5년을 했던 것이 이후에 지금까지 강의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수강생이 뭐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제가 지도하는 어떤 방향에서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도움이 일단 됐던 그런 어떤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1, 2월에 모든 이론을 다 할 수가 없게 됐던 거죠. 그래서 1, 2에 철학을 하고 3, 4에 정치학을 하고 5, 6월 달에 교과 교육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제 또 제가 학부에 뭐 전공을 했던 게 또 철학이고 그게 또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학문의 분화 순서에 따른 겁니다. 사실은 이론적 분화 순서에. 사실 그 윤리교과는 교육학적 설계를 봤을 때는 전형적인 간학문 설계에 일단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우리 간학문 설계에서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다른 사람은 모른다는 겁니다. 학부형들이나 기타 다른 사람은 간학문 설계에 관련된 경험이 없다는 거죠. 이건 바꾸어 표현해 보면 윤리교과는 간학문 설계, 윤리교과적인 의미로 말하면 학제적 접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접근 관계가 굉장히 용이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철학 이론을 좀 알게 되면 정치학 이론과 도덕발달 심리학 이론들을 조금 학문적인 분화 순서로 제대로 알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연결고리 같은 경우 전공이 또 다 다르고 또 교수님들도 일단 자기 분야에 해당되는 전공을 조금 더 잘 아시죠, 사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 윤리교육과의 방향은 지금 젊은 소장학자들, 올해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단 부산대, 그 다음에 안동대, 그리고 강원대, 성신여대, 인천대, 이 학교들에 다 신인 교수들이 다 배정이 돼요. 올 다
지금 강원대는 아직 정확하게 안 정해졌지만 학부 윤리교육과 출신들입니다. 교수들이. 그리고 다 출제 경험들이 젊은 학자들이지만 있어요. 그래서 미래윤리교육과나 그 다음에 출제는 대부분 다 학부 윤리교육과 교수들로 다 구성이 일단 되어 온 지가 상당히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윤리교육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일단 가질 때가 됐다. 십몇 년 정도 전이야 부단한 노력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 뭐 각 전공에서 우리가 교육학이 이제 비판받는 것처럼 용병학문이냐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거. 근데 윤리교육은 일단 어떤 경우에서는 진화했고 제가 학원 강의에서 일단 쭉 어떻게 보면 오는 부분에서 그리고 철학이나 정치학 부분, 윤리 관련 부분에 관련되는 부분은 학문은 퇴보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논문 편수입니다. 사실 학제적 접근에서 논문 편수예요. 철학하는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없어졌죠. 윤리교육에 관련해가지고 전혀 관심이 없어졌고 지방인 학교들도 거의 다 없어져 가고 있고 사실은.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제 어떤 그 교과의 생존 문제도 있지만은 뭐 교과의 정체성이나 교과의 예정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보면 뭐 철학을 전공하든 정책을 전공하면 뭐 윤리교육에 관련되는 출신들보다 학문적으로도 우위에 선다. 이건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 관련되는 흐름에 있기 때문에 그 1, 2, 3, 4, 5, 6월 커리를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사실은 있기가 그 부분적으로 굉장히 힘들다. 제가 지금 16년, 14년 강의하고 지금 15년째 강의거든요, 윤리가. 그러니까 이제 학제적인 게 뭔지를 이제 조금 알아가는 정도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 하나와 그 이유 하나, 학문적 분화 순서에 따른 이유 하나. 나머지 가장 큰 어떤 주된 이유는 제가 이제 2017년에 우여곡절 끝에 학원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옮기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이 계약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원을 오면서 교육학을 하면서 윤리를 5년 계약이죠. 그러니까 지금 2년이 지났으니까 앞으로 3년이 남았죠. 그죠? 이걸 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상황이 일단 벌어져서 제가 13, 14에 떠날 때 아무 미련 없이 떠났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떠날 때 썼던 책이 지금 이 상학원이에요, 사실. 그리고 6년이 지났어요, 사실. 그래서 그동안 뭘 가르쳤는지에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떠났기 때문에 또 크게 미련이 없었고, 그 이후에 또 강의를 안 할 때 문제들이 기출돼 가는 걸 보고, 대학은 대학별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걸 봤고 학원가는 학원가 별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니까 어쨌든 또 제 눈에 또 잡히고 사실 문제만 봐도 아는 거죠. 학원가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강의했을까? 결국 못했을 거다. 그러면 또 기출되고 나면 이론 또 따라 붙이겠지. 근데 또 안 나오겠지. 약만 늘어나겠지. 밖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2017년도에 강의를 나와서 17년도에 학생들을 가르쳐보고 작년에도 이제 학생들을 어떻게 보면 가르쳐봤는데 결론이 바로 뭐였냐면 뭐 다른 영역도 비교적 마찬가지지만 교과 교육과 도덕발달 심리학의 답안을 쓰는 수준 정도가 현격히 떨어져 있다. 뭐가 뭔지조차 파악을 제대로 잘 못하고 있다는 게 제가 진단이 됐어요. 그래서 모니터를 해보니까 대부분 다 교과 교육을 1, 2의 철학을 하고 3, 4의 정치학을 하고 5, 6월의 교과 교육을 하니까 5, 6월 달에 이제 교과 교육을 좀 알아갈 만하면 7, 8월에 영역별 문제풀이를 하는데 영역별 문제풀이도 거의 뒤에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9월 달부터 10월 달,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11월 달에 실전 모의고사를 하는데 실전 모의고사 할 때 되면 또 부분적으로 다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6년, 7년을 공부해도 교과 교육 자체가 완성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1월달, 2월달에 이번에 이 커리를 처음으로 제가 강의하고 처음으로 바꾼 게 바로 교과 교육과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박사에서 발달 심리학을 일단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서양 철학하고 연계해서 일단 전공을 일단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이 부분을 조금 더 제대로 객관적으로 강의를 일단 해두는 것이 일단 맞지 않겠는가라고 되는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이제 두 가지 이유에서 일단 들었죠. 학문적 분화 순서 하나와 나머지 하나는 이제 교과 교육과 도덕 발달 심리학이 상당히 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측면 주의함에도 불구하고 33%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은 낼 수 있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실제 시험에서 시험 순서에 따른 컬이죠 지금 그죠? 앞부분에 관련해서 시험 순서에서 지금 교과 교육과 도덕 발달 심리학을 먼저 다루고 그다음 철학이 나오고 그다음 정치학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에요. 정말 자세한 이야기는 강의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만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일단 드릴 거예요. 공부와 관련해가지고. 대략 이제 그런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 정도, 이렇게 바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주교재는 학원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주교재가 나갈 건데요. 강의 진도가 나갈 건데요. 지금 2015 교육과정 부분에 관련되는 총론 부분을 먼저 강의를 일단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강의를 해 나가면서 이렇게 자, 교육학하고 이 챕터는 복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앞부분에 잘 잡아 놓으면 뒤에는 그냥 조금 정리하는 것 정도만 해도 잡히는데 이걸 공부를 계속 뒤로 미루게 되면 뒤에는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어떤 양으로 결국에는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유의를 하시고 뭐 철학이야 정치학이야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뒤에 일단 이해 잘 하시고 플랜대로 잘 따라가시면 되니까 일단 강의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T가 너무 긴 것도 윤리는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자, 2015 자, 교육과정 자, 2015 교육과정은 지금 제가 있는 한국교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구성이 된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바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도덕함이라는 부분이 이제 그 학계에서 굉장히 논란이 일단 되죠. 그래서 임용 문제 도덕함 자체가 직접적으로 안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제 그 부분인데, 박병희 교수님께서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중심이 돼가지고 2015 교육과정 부분이 이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서울대도 참여를 했지만은 교육과정 그 이전에 일단 서울대 중심으로 이제 구성이 되다가 15 교육과정은 이제 한국교원대 중심으로 일단 구성이 된 그런 어떤 특성을 일단 지니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내부적으로 봤을 때. 뭐 그거야 선생님들이 어떤 교수님들한테 뭐 여쭤봐도 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일단 틀린 부분은 아닐 거예요. 자, 이 2015 도덕과 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그 개정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윤리 교과가 가장 크게 변화했던 그 어떤 그 도덕과 교육 과정이 결국 2007년도에 이루어졌던 상시 개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수시 개정과 상시 개정이라는 게 있어요. 수시 개정은 2년마다 이루어지는 걸 의미하고 상시 개정은 5년마다 이루어지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2007년 그 도덕과 교육 과정을 상시와 관련해서 구성을 해서 5년 뒤에 일단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정권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명박 정권이 들어와 가지고 이 수시 교육 과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적으로 이게 변동폭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2009년 교육 과정, 뭐 2012년 교육 과정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바뀌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2007년에 상시 교육 과정이 왜 이제 굉장히 중요하냐면 그 이전에는
자, 철학이죠. 그죠? 그래서 규범과학과 이 사회과학의 인터디시플리너리라고 하는 학제적 접근이 윤리교과가 생겼을 때부터 이렇게 이어져 오던 겁니다. 그래서 이 양쪽이죠. 어디가 더 높고 어디가 더 낮다 이런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초점이 여기 조금 더 있었어요. 사실은. 도덕과 목표나 지향에서 나가는 방향을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이쪽이 철학의 형태고 이쪽이 말 그대로 정치학의 형태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7차 교육과정까지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5차 교육과정기에 김영삼 정부 때, 문민정부 때 선생님들이 이제 막 태어났거나 어쨌든 아주 어릴 때인데 저는 이때 이제 대학을 막 들어갔을 때예요, 사실은. 그래서 문민정부에서 윤리교과를 이제 없애려고 했죠. 없애려고 했고 이제 그러니까 윤리교과 내부 안에서는 어떤 논리를 일단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제 가장 문제를 굉장히 삼았던 부분은 크게 보면 이제 뭐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교과의 체계성과 교과의 타당성과 교과의 실효성이라는 측면이었어요. 그래서 체계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시스템이죠. 우리가 뭐 타일러가 이야기했듯이 일반적인 교과의 체제예요, 체제. 그래서 윤리교과 그 체제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교과의 목적상 이뤄내기 위한 타당도가 부족하다. 이건 이제 교육 목적과 관련되는 교육 내용이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빨이 안 맞다. 세 번째는 뭐였냐면 도덕윤리 교과를 몇십 년 동안 가르쳤지만 한국인의 도덕성 수준이 높냐 안 높냐? 높지 않다. 그러니까 이건 실효적으로 없어져야 되는 교과다. 이제 이렇게 비판을 이제 받게 되고 분위기가 결국 이제 철학 교육이 다시 시작되지 않나 이제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젊은 나이에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제가 살아온 게 학부가 또 철학이고 교육학이고 대학원이 또 윤리교육이니까 이게 어떤 방식에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왔지라고 하는 이제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자, 이 시기에 5차 교육과정이 지나서 6차 교육과정이 들어가면서 이제 그 현상은 좀 더 심화되죠. 이제 이래서 도입을 한 게 바로 자, 교육심리학 내부 안에 도덕발달 심리학 이때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제 관련이 있죠. 우리가 교육심리를 보면 두 가지죠. 학습과 바람직한 행동이에요. 이 두 가지에 관련되는 목적이죠. 그죠? 어떻게 하면 학습을 잘 시키고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행동을 잘하게 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바람직한 행동을 잘하게 만드는 이론만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윤리교과와 관련이 있죠. 그죠? 윤리교과가 바로 도덕적 실천과 관련되는 문제이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 교육학과의 이론을 이렇게 가지고 온 거죠. 이제 크게 무리는 사실은 없어요. 과거에 뭐 군사정권과 관련되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 윤리 교과 자체가 선생님들의 정체성을 잘 가지고, 이 학적 조건이라고 하는 게 제가 뭐라 그랬대. 이 설계가 가나문 설계예요. 선생님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게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항상 철학과에서는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의식을 정확하게 가질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윤리교육을 했다고 그러면 내가 윤리교육을 하는 부분에서 윤리교육의 목적에서 결국 어떻게 도덕적 실천 아니겠어요, 그죠? 도덕적 행동이고 또 성찰이고, 그죠? 그거를 내가 배우는 교과인데 우리 교과가 가나문 설계이기 때문에 철학과나 기타 정치학과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과거 윤리과 교사들이나 윤리 전공을 했던 분들은 철학이나 정치학과만큼 그걸 이론을 잘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바로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부분은 바로 어떤 그 부분을 선생님들이 윤리교육으로서 가져야 되냐면, 윤리교육과의 목적을 이루는데 그 목적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도덕적인 거예요.
누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누가 비도덕적 행동을 하면 자기는 비도덕적 행동을 안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게 윤리 교과예요, 사실. 그걸 하기 위해서 철학이 때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철학을 쓰는 겁니다. 가당문 설계에서. 정치학이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정치학을 쓰는 거예요. 이 의식이 굉장히 견고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과거도 이럴 수는 있었지만 견고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바로 이 군사 정권 때 이렇게 이 교과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정체성과 관련해서도 과거에는 사실은 그랬고, 그 다음에 이 교육 과정이 변동되면서 이 교과의 생존 문제가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것들이 아킬레스건으로 계속 움직였다는 거예요. 철학하는 사람들도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뭐 철학을 해왔으니까 알고 또 제 선배들도 분명히 있겠죠. 후배들도 있고, 그죠? 철학과 나와서 철학 다 잘 아는 거 아니에요. 더 실망스러운 건 뭐냐면 철학과 적어도 일반인들보다 도덕성 수준이 높아요. 제가 이때까지 배웠던 제 환경에서 봤을 때는. 근데 철학하는 사람들이 이제 내가 볼 때 더 낮은 것 같아. 실망스럽게 그지 없어요, 사실은. 응? 모든 철학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이 설계가 바로 가당문 설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상시 5년 2007년 교육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자, 대폭 바뀌었죠. 자, 대폭 바뀌었던 게 뭐냐면 윤리학적 접근을 자, 중심으로 한 학자적 접근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진행 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규범과학과 사회과학의 접근이 아니고 윤리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 학자적 접근으로 바뀌게 된 거죠. 자, 이게 지금 2015 교육과정까지 이어진다고 보면 돼요. 자, 이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특성이고요. 자, 하나는 이 위에 뭐가 있었냐면 계속 지탱돼서 내려왔던 게 이것과 더불어서 생활영역 확대법입니다. 사회과 부분의 한나를 이제 구성하는데 이건 이제 결국 이제 개인생활, 가정및 학교생활, 사회생활, 국가생활 이렇게 동심원적으로 이렇게 넓어지는 형태의 부분이에요. 이게 생활영역 확대법 자체가. 그런데 이게 이제 이 확대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 과거에는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좁혀 나가지 못했는데 지금은 어떤 교통수단의 발달이나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개인 생활에 처해 있는 아동이 가정이웃 학교 생활을 넘어서는 부분에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거는 논리가 어디에 있다 지금 성인 논리의 기초에 있다라는 비판들이 있었고 학생들을 보다 타율적인 부분으로 가리킨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생활영역 확대법이 자 뭐로 바뀐다? 지금 유지되는 가치관계 확장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이제 유지가 돼요. 이게 2007년이죠. 자, 제가 임용 커리에 지금 선생님들이 보고 있는 게 제가 2003년에 학원을 나왔거든요. 29살 때 나왔어요. 노량진에서 가장 어린 강사였어요. 저하고 제가 아마 제일 빨랐을 거예요. 중국어 선생 전용윤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저 뒤에 한 2년 정도 뒤에 나왔고 그 앞에 이제 저하고 나이 똑같은 김석영 선생님이라고 중국어 이제 하신 분인데 그 선생님은 한 3년 정도 강의를 하고 중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으러 가서 지금 한국교원대 중문과 교수예요. 이제 저하고 이제 그 선생님이 가장 어렸어요. 제 기억에 사실은. 그래서 2003년도에 나와서 2007년도에 이 범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이 보는 모든 범위 대부분 다 보면.
그리고 나중에 강의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특이한 인원으로 지금 현재 제주도 교수님인데 결국에는 이제 평가 내용 요소라는 걸 만드셨죠. 뒤에. 근데 그게 제가 2003년부터 2007년 동안 벌려놨던 커리의 90%가 일치해요. 사실. 그래서 2007년도에 관련된 분기점에서 크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바깥에 드러난 것은 윤리학 조건을 중심으로 학제적 접근과 가치관계 확장법 부분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오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때의 변화를 잘 보시면 지금 선생님들께서 영향을 줬던 교수님들이 이때 지금보다 더 젊으셨겠죠. 이때 이제 윤리교과는 이제 과거에 보면 이제 철학과 출신, 정치학과 출신, 또 윤리교육과 출신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시기 전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학부 윤리교육과 교수들로 체인지 되고 있는 흐름이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앞으로는 아마 거의 다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자, 그거는 역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여기 하원관계 이야기하는데, 출제의 중심이 이제 어디로 많이 갈 수밖에 없다. 학부 윤리교육과 출신 교수들 많이 갈 수밖에 없다. 내가 알기로는 작년에 한 분 정도 빼고 다 학부 윤리교육과 출신들이 임용 문제를 낸 문제입니다. 작년 문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언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어찌됐든 이 형태의 부분에서 이제 변화가 있는 거죠. 변화가. 그래서 이 체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육과정 관련해 가지고. 자,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자, 15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자, 먼저 강의를 시작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필기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건 자꾸 써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머리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지금 강의 나가는 어떤 주제들은 선생님들께서 또박또박 좀 필기를 생각을 하면서 필기를 한번 해서 정리를 한번 해놓으면 임용 공부하는데 도움이 굉장히 돼요. 자, 2015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제 개정 방향인데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개정 방향은 자, 도덕함이란 말이 들어옵니다. 자, 도덕함의 실천 성향 함량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자 필로소피렌이라고 하는 칸트가 쓴 말인데, 칸트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안 쓰다 보니까 피에렌 아이가 맞는지 모르겠다. 자, 요게 지금 뭐냐면 독일어로 철학이에요. 이게 이제 REN에서 이제 동사죠. 그래서 여기 이제 철학함으로 번역을 했어요. 철학함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함으로 번역을 하면 사실 명사 형태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동사기 때문에 아이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다. 자, 철학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윤리교육에서 교직을 받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분명히 윤리교육은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교직을 받으면 교사 되기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근데 원래 철학이나 윤리교육은 암기하라고 만든 이론이 아니에요. 전부 사상가들의 비교적 일반인보다는 높은 도덕성과 높은 철학적 식견을 가지고 사고에서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그 결과가 사실은
이 이론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건전한 상식이나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사고에서 따라간다면 사고에서 따라가는 게 뭡니까? 철학 자체는 칸트가 말을 할 때 가리킬 수 없다. 하지만 철학함은 가리킬 수 있다. 이게 철학하는 방법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고 과정을 가리킬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뭐가 답이다라는 건 사실은 가리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인문학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철학을 공부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철학을 공부를 일단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철학함과 관련되는 부분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공부를 계속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암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계속하는 걸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지식은 외우죠. 외워서 형성이 되는데 이 철학이나 윤리학이라는 지식은 뭐냐면 사고를 하게 되면 지식이 따라와요. 바로 안 따라오는데 시간이 지나면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지식이 형성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언어를 가지고 사고를 굉장히 잘하고 현상을 굉장히 잘 포착하게 되면 지식 어떤 구조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철학함이란 말이 나왔죠. 이거는 상당히 우리가 지금 도덕발달 심리학적인 큰 차원에서 볼 때는 인지적 영역에 관련되는 이해에 굉장히 적합한 겁니다. 자, 이건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자, 인지와 관련된 이해에 굉장히 적합하다라는. 근데 도덕함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이제 논란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쉽게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면 이론과 실천이에요. 이 이론과 실천이 분리돼 있지 않고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은 도덕함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이건 칸트가 이야기한 거고 상당히 여러 가지 뭐 이런 어떤 검증이나 비판적인 과정에서 온 거고 이거는 이제 지금 또 말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학적 근거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관련 논리를 또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일단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문제를 안 나왔던 실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도덕함의 실천 성향에 관련되는 함량인데, 자, 이 도덕함에 대한 실천 성향은 자, 세 가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게 뭐냐면, 자, 도덕적 탐구. 자, 도덕이 두 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윤리적 성찰.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도덕적 실천입니다. 굳이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이렇죠. 탐구를 하고 성찰을 하고 실천을 가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도덕함이 나온다 이러면 이 세 가지 자, 도덕이 두 개 나온다 그랬죠? 도덕. 하나는 탐구, 하나는 실천. 중간에 뭐다? 윤리적 성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탐구하고 윤리적으로 성찰하고 도덕적으로 실천하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 개정 방향에서 중점을 일단 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단어들이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 부분은 개인으로부터 사회로 나가는 관점하고 상당히 많이 밀접하게 되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자, 도덕적 인간과 자, 정의로운 시민 육성이 도덕적 인간이 이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죠? 자, 근데 이건 이제 자 나눠져요. 자, 나눠진다는 말이 바로 뭐냐면 자, 도덕적 인간 자, 이 도덕적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자, 두 가지 부분인데 개인적 자, 관계적 성품을 지향하는 거.
윤리교육이 그렇게 되어 있죠. 개인적인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이렇게 발달 부분이 이렇게 넓어지는 형태죠. 그죠? 가정이나 이웃, 학교 이런 거를 통과해서 사회에서 넓어지는. 그래서 개인적, 관계적 성품을 일단 지향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도덕적 인간이고, 그 다음에 도덕적 가치를 지향하는 겁니다. 자, 도덕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다. 자, 도덕적 인간이 나왔으면, 자, 정의로운 시민 육성 부분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정의로운 시민 육성.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일단 이렇게 나눠지는데, 시민적 가치. 자, 시민적 가치를 지향하고, 자, 공동체를 지향한다. 자, 개정 방향에서. 자, 밑에 있는 도덕적 인간은 이제 개인적이고, 그 다음에 이 도덕을 하려면 혼자 못하죠. 두 사람이어야 되니까 바로 관계죠. 그래서 개인과 관계적 지향이에요. 그리고 또 이걸 하려면 개인과 개인끼리 만났는데 뭔가 도덕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도덕적 가치에 따라서 만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바로 도덕적 인간이 바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뭐 스터디를 하거나 이러면 결국에는 도덕적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 일반적인 인간하고 도덕적 인간하고 다르죠. 그죠? 그래서 자신이 스터디에 참여를 하고 어떤 다른 사람을 만나면 관계적이죠. 관계적 성품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도덕적 인간이라고 할 수 없죠. 만나서 어떤 가치를 지향한다. 도덕적 가치를 지향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이해하고 도덕적으로 사고하고 이거하고 나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인고 학교 가겠다. 이거하고 저는 다녔고 개인적으로 도덕적 가치를 지향하는 만남이 되고 도덕적 가치를 대화를 그걸로 나누는 게 되면 저는 당연히 인고의 합격 확률은 그런 사람들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비교적 제 오랜 경험 속에서 빨리 합격한 선생님들의 소수지만은 높은 점수로 비교적 그런 선생님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도덕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을 하지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도덕적 인간과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이 지향되는 거고. 자, 정의로운 시민 육성은 시민적 가치를 지향하는 겁니다. 국가보다는 작은 개념이지만 공동체는 사회죠. 이 사회 안에는 시민 말고 여러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민적 가치가 굉장히 여러 가지지 않겠어요. 그죠? 준법, 뭐 책임감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그게 그 공동체를 지탱하는 부분 자체에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적 가치 다음에 자, 공동체적 가치가 이렇게 형성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은 도덕적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 육성과 관련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세 번째 부분. 자, 15 교육 과정이 이제 인성 교육, 그다음 창의 융합형 인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그런 형태의 어떻게 보면 교육 과정이죠. 그래서 도덕 교과는 뭐 윤리, 인성 교육의 중심 교과이다. 자, 특히 3번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인성 교육의 중심 교과라고 하는 게 과연
뭘 가지고 있느냐? 자,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자, 가치관계 확장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확장법에 따른 뭐가 나오냐면 핵심 가치가 나오게 됩니다. 자, 나중에 2009년 교육과정하고 일단 비교를 일단 할 텐데요. 가치관계 확장법에서 지금 15 교육과정은 좀 더 심플하게 암기하기 굉장히 좋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부분이 뭐가 나오냐면 자, 자신과의 관계. 자, 자기 자신. 자, 이번 문제 나왔죠, 그죠? 자, 성실입니다. 박병인 교수님 제자분이 일단 이번에 출제를 한 걸로 알아요. 일단 제주도에. 예, 그래서 이제 가장 이게 주요하게 들어온 게 바로 이 지금 성실입니다. 사실은. 성실과 관련해 가지고 이 가치가 이제 원래는 없었죠. 15교육과정 할 때 들어온 겁니다. 자, 성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타인이죠. 자, 타인과의 관계. 배려죠. 자, 배려적 가치. 자, 그 다음에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여기 이제 원래 국민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빠졌어요. 그죠? 자, 요렇게 이제 결국에는 자, 정의와 관련되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자연 초월적. 자, 자연 초월과의 관계. 이게 원래 이제 예전에 2007년에 나왔을 때는 존재란 말이 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연 초월과의 관계. 여기 이제 책임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이제 교과 내용하고 조금 연결을 해보면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이제 보는 부분이 거의 다 들어와 있죠. 그죠? 이것과 이건 사실은 상당히 도덕발달 심리학 쪽의 입장이 굉장히 가깝고 이거는 상당히 뭐에 가깝다. 지금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같은 경우 정치하고 상당히 가깝고 여기 지금 책임이 들어왔어요. 이 응용윤리하고 굉장히 가까운 겁니다. 사실은. 어찌됐든 이게 이제 가치관계 확장법이고 인성교육의 중심교과라고 하면서 이 부분이 일단 강조됐던 거예요. 가치관계 확장법이 원래 있었는데 여기에 따른 핵심 가치 4가지 부분들이 이렇게 있었죠. 자, 이 핵심 가치는 여전히 주요합니다. 올해 시험에도 사실 구체적으로.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자, 학생들의 도덕성. 자,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사회, 자, 정서, 앞부분이니까, 자, 정서, 사회적 건강, 자, 건강을 굉장히 이렇게 자, 제고한다. 그리고 도덕가와 학교 인성교육. 자, 여기서 이제 키워드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걸 그대로 가지고 보면 여기서 이제 주요한 키워드가 다 나오는데 주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도덕성. 자, 정서적 건강이죠. 그죠? 정서적 건강. 자, 사회적 건강.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 전반의 인성교육을 굉장히 강화한다라는 학교 전반.
자, 이것을 뭐 한다? 자, 강화하는 형태다. 강화하는 형태다. 그죠? 자, 학교 전반의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형태까지 간다. 라는 거. 그래서 인성교육이 중심교과다라고 한다면 가치관계 확장법과 그 확장법에 따른 핵심 가치 부분이 인성교육의 중심교과라고 하는 부분과 이렇게 대응이 되고, 그 다음에 도덕성, 사회 정서적 건강, 사회적 건강을 제고하고 학교 전반의 인성교육을 일단 강화하는 형태의 부분이 바로 인성교육의 중심교과이다. 도덕윤리가 왜 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심교과인가라고 했을 때 거꾸로 말하면 가치관계 확장법, 핵심가치, 도덕성, 정서적, 사회적 건강을 제고하고 학교 전반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뭐 칠판에 판사하는 부분 다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 파일 형태를 일단 하나 올렸죠. 그죠? 그래서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2015 도덕과 교육과정 청론 부분을 잘 가지고 계세요. 뭐 교과격 문제는 나오면 아주 객관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잘 약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걸 잘 보기 위해서 지금 체제를 제가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총론 인재상은 우리가 교육학 할 때 분명히 이렇게 할 텐데 지금 두 가지 뭐 한 두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핵심 역량하고 인성하고 창의 융합형 인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론 인재상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15 교육과정의 총론 인재상,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 자, 핵심 역량을 함양하여 바른 인성교육을 인성을 갖춘 자, 창의 융합형 인재란 말이 나와요. 갑자기 좀 급조해서 만들어진 말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이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지금. 자, 여기서 도덕윤리 교과하고 지금 겹치는 게 자, 핵심 역량과 인성입니다, 사실은. 이 창의 융합형 인재는 총론에서는 중요하죠. 그렇죠? 자, 요 총론 인재상과 도덕교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게 바로 도덕윤리 교과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자, 2015 교육과정 하면 자, 도덕교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학교 인성교육의 중심축이다. 중심축. 자, 도덕과. 자, 이 부분이죠. 자, 또 하나가 든 게 바로 도덕함이에요. 자, 저 위에 있지만, 자, 도덕함이 제가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했다. 자, 도덕적 삼구, 윤리적 성찰, 자, 도덕적 실천. 그래서 이 도덕함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다. 자, 나머지 이제 계속 이제 이 부분이 바로 확장되는 형태의 부분이 일단 되는데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이 부분 한번 잘 보시고 일단 정리를 굉장히 잘 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을 또 강의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처음 또 강의니까 잘 적응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어쨌든 올해 수강생 선생님들만큼은 어쨌든 가급적이면은 제가 좀 곁에서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많아서 좀 곁에서 제가 도움을 주려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걱정을 하지 마시고 차근히 복습을 잘하세요. 임용은 예습보다 왜냐하면 이제 내용 밀도가 이게 좀 어렵기 때문이에요. 제가 교육학 할 때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이 부분이에요. 임용의 변함없는 진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가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 꼭대기 지점에 선생님들께서 목표를 지정하고 설정해야 됩니다. 떨어져도 다시 또 이쪽으로 목표 수정될 수밖에 없어요. 합격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그래서 뭐 쉽게 가르치고 뭐 이렇게 단계적으로 다 사기꾼들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그래서 방향에서 이제 처음에는 누구나 다 공부할 때 다 힘이 든다. 근데 매주 했던 것들을 또 하나씩 하나씩 또 해 나가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객관적인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일단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나가면 돼요. 그리고 저하고 뭐 말을 비슷하게 한다든지 강의 방향이 비슷하다 이래도 이건 굉장히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따라하면 뭐예요? 왜냐하면 껍데기가 그런데 내 반에 들어가 보면 뭐 허술하게 짝이 없는데 뭐 그럴듯하게 보일 뿐이지. 예. 자, 잠깐 쉬었다가 자, 나머지 부분에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